이거 내 어릴 때 사진인데? 재벌 회장의 개인 주치의가 된 정신과 의사 강서연. 첫 출근 날 회장 저택벽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발견했어요. 내 딸, 서윤이를 찾아야 해요. 죽기 전에 꼭. 30년 전 딸을 잃고 평생 찾아 헤매는 대한그룹 회장 한진우. 회장님의 딸은 이미 죽었어요. 망상일 뿐이에요. 진실을 숨기려는 회장 부인 윤혜진. 30년 만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감상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함께할 거예요. 강서연은 회장의 대저택을 올려다봤어요. 저 안에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대한그룹 회장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자기가 그 회장의 개인 주치의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긴장하지 마. 그냥 평범한 환자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손바닥에는 이미 축축하게 땀이 나고 있었어요. 집사의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죠.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거실을 지나자 우아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 박사님이시죠? 저는 회장 부인 윤혜진이에요. 우리 회장님 잘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진은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회장님이 6개월 전에 심장병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혜진은 눈시울을 붉히는 듯 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회장님이 30년 전에 어린 딸을 잃으셨어요. 그동안은 그냥 조용히 그리워만 하셨는데 심장병 진단을 받고 나서는 죽기 전에 딸을 꼭 찾아야 한다면서 매일 탐정을 고용하고 밤마다 딸 이름을 부르세요. 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할 때 혜진의 입꼬리가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게다가 요즘엔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셔서 과거와 현재를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한진우 회장이 들어왔어요. 65세라고 했지만 훨씬 수척해 보였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서연입니다. 진우는 서연을 한참 바라봤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애절한 눈빛이었어요. 당신, 혹시? 진우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실례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예요. 앞으로 회장님 상담을 맡게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서연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딸 생각이 자꾸 나요. 서윤이, 내 딸 이름이에요. 5살 때 잃어버렸죠. 30년이 지났지만 매일 생각나요.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죽기 전에 딸을 꼭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상담이 끝나고 진우가 말했어요. 박사님, 서재 좀 구경하시겠어요? 책이 많아서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서연은 서재를 둘러보던 중 책장 뒤에서 빛나는 액자를 발견했어요. 5살 여자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증명사진이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거 내 어릴 때 사진인데?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넣고 책을 보는 척했어요. 박사님, 차 준비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렸어요. 차에 타서 흐릿하게 찍은 사진을 확대해 보았어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진짜 똑같았어요. 우연일 리 없어. 35년 동안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할머니는 늘 말했죠. 1995년 6월 15일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더라. 너 5살이었어. 회장이 잃어버렸다는 딸의 나이, 그리고 사라진 시기. 모두 같았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내가 그 딸인 건가? 말로 내뱉는 순간 더 현실 같았어요. 아냐, 우연이겠지.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그리고 서연은 결심했어요. 확실히 알아봐야 해. 진짜 내가 회장님의 딸인지.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저택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이번엔 주치의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봤죠. 눈을 감으면 그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5살 때 자기 모습, 회장 저택 서재에 걸려있던 바로 그 사진. 새벽 4시 서연은 결국 일어나서 할머니가 남겨두신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자기 어릴 때 사진 몇 장과 옷까지, 그리고 하트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핸드폰으로 찍어둔 저택 사진과 비교했어요. 똑같았어요.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할머니. 서연은 할머니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할머니, 저 진짜 누구예요?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대답은 없었죠. 할머니는 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할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서연아, 할매가 너를 처음 본 날 기억나니? 1995년 6월 15일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 명품 옷 입고 목에 목걸이하고 분명 부잣집 아이였을 거야. 근데 주변에 어른이 아무도 없었어. 할매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단다. 서연은 그때 할머니가 왜 울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자기를 버렸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회장 저택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주치의가 아니었죠. 진실을 찾으러 가는 거였어요. 저택에 도착하자 집사가 맞이했어요. 박사님, 오늘은 회장님께서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상담을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접실로 들어가자 윤혜진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박사님, 어제는 편하게 가셨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연도 미소로 답했어요. 어제 상담은 어떠셨어요? 혜진이 물었어요. 회장님께서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찾고 계시네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혜진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어요. 혜진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딸은 이미 죽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죠. 경찰 수사 결과도 그렇고 3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건 아니잖아요. 서연이 물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혜진은 잠시 멈췄다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그때 함께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서윤이가 사라졌거든요.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어떻게 사라진 건가요? 서연의 질문에 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공원에서 잠깐, 정말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그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경찰은 유괴라고 했죠. 하지만 몸값 요구도 없었고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혜진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슬픈 표정이었지만 눈은 건조했어요. 눈물이 없었죠. 회장님은 아직도 딸이 살아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던데요. 그게 문제예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회장님이 서윤이를 놓아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이렇게 회장이 딸을 잊기를 바라는 걸까? 그때 진우가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박사님 오셨군요. 혜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여보, 약 드셨어요? 오늘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죠. 박사님, 천천히 상담하세요.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외출했다 올게요. 혜진이 나간 후 서연은 진우와 마주 앉았어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안 좋아요. 어젯밤에도 서윤이 꿈을 꿨거든요. 진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꿈에서 서윤이가 날 찾아요. 아빠, 왜 날 안 찾아? 하면서 서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 혹시 그날 서윤 양이 사라진 날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95년 6월 15일이었어요. 아내 장례식 일주일 후였죠. 혜진이가 서윤이를 돌봐준다고 해서 맡겼어요. 그런데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혜진이가 울면서 말했죠. 서윤이가 없어졌어요 라고. 경찰은 뭐라고 했나요? 유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혜진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회장님은 혹시 의심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진우는 서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무엇을요? 사모님을. 진우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어떻게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질 수 있나고. 하지만 혜진이도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잘못이 더 크니까요. 제가 제대로 돌봤어야 했는데.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회장님께서 저를 처음 봤을 때 뭔가 느끼신 게 있으세요? 진우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있어요. 박사님 눈빛이 서윤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말투도 웃는 모습도. 진우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해요. 박사님한테 제 딸을 투영하는 것 같네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상담이 끝나고 서연은 말했어요. 회장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복도 끝에 있어요. 서연은 일부러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서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빠르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죠. 어제 그 사진을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책장 뒤편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사진이 없었어요. 서연은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제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박사님?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윤혜진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저 회장님께서 서재를 보라고 하셔서. 서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혜진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요? 근데 박사님, 왜 화장실 가신다고 하고 여기 계세요?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 길을 잘못 들었네요. 죄송해요. 서연은 나가려 했어요. 박사님, 혜진이 서연을 불러 세웠어요. 혹시 뭘 찾고 계신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어제도 여기 오셨잖아요. 책장 뒤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책이 많아서 구경했을 뿐이에요. 그래요? 혜진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박사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사님은 어디서 자라셨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궁금해서요. 이력서에 보니 고아 출신이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서연은 긴장했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친부모님은요? 몰라요.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언제부터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연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혜진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박사님, 나이가 35이시죠? 그럼 1990생이네요. 네. 참 재밌네요. 우리 서윤이도 지금 살아있다면 35이거든요. 혜진은 서연의 반응을 살폈어요. 서연은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썼어요. 그렇군요. 박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회장님께 딸 이야기는 너무 많이 꺼내지 말아주세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하지만 환자분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 막을 순 없어요. 박사님께 많은 돈을 드리고 있어요. 협조 부탁드려요. 혜진은 협박하듯 말했어요. 저는 의사예요. 돈 때문에 환자에게 해로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똑바로 혜진을 쳐다봤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대치했어요. 혜진이 먼저 물러났죠. 알겠어요. 제가 너무 간섭했네요. 하지만 그 눈빛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저택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혜진이 치운 거였어요. 왜? 서연이 그 사진을 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날 밤 서연은 30년 전 신문 기사를 검색했어요. 대한그룹 회장 딸 실종 사건. 당시 기사를 읽으며 서연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윤혜진 25씨는 당시 한진우 회장의 연인으로 서윤 양을 돌보고 있었다. 윤 씨는 공원에서 잠깐 눈을 뗀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으나 목격자나 CCTV 등 물증이 전무해 정확한 실종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확한 경위 불명이라는 문장이 반복됐어요. 유일한 근거는 혜진의 증언뿐이었어요. 서연은 더 검색했고 당시 담당 형사의 이름을 찾았어요. 강민수 형사. 지금은 은퇴해서 부산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서연은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사진 사라짐, 혜진이 치움. 혜진이 내 나이, 출신 캐묻음, 의심 중. 1995년 6월 15일 일치. 혜진 증언 외 증거 없음. 강민수 형사 만나기. 서연은 결심했어요. 이번 주말 부산으로 가서 강민수 형사를 만나보기로. 30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정말 한서윤인지.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사님, 더 이상 회장님 과거를 파헤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윤혜진. 서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혜진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확신했죠. 혜진 씨,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게 나와 관련이 있어. 서연은 문자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했어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죄송하지만 전 제 일을 할 뿐입니다. 회장님 건강을 위해서요. 문자를 보내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했어요. 주말 서연은 부산행 KTX를 탔어요. 강민수 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겨우 연락처를 찾았고 전화했을 때 형사님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30년 전 일인데
뭘 더 알아내겠어요? 라고 했죠. 하지만 서연이 제가 혹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자 형사님은 긴 침묵 끝에 그럼 한번 만나보시죠라고 했어요. 기차 안에서 서연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혜진한테서 또 문자가 올까봐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아무 연락도 없었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됐어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해운대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약속 장소였죠. 카페 안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한눈에 봐도 형사 출신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강민수 형사님이세요? 서연이 다가가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앉으세요. 강민수는 서연을 찬찬히 봤어요. 전화로 말씀하신 게 본인이 그 사건과 관련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죠? 서연은 가방에서 어릴 때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제가 5살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저택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줬죠. 이건 대한그룹 회장 저택에서 발견한 사진이고요. 강민수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똑같네요. 완전히. 네. 그리고 저는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1995년 6월 15일 부산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됐어요. 할머니가 저를 주워서 키우셨죠. 강민수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6월 15일. 그날이 한서윤 양이 실종된 날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형사님을 찾아왔어요. 30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강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사건은 제 형사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미제 사건이에요. 범인을 알면서도 잡지 못했거든요. 범인을 아신다고요? 서연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윤혜진. 강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확신했어요. 그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어떻게 아셨어요? 강민수는 당시를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윤혜진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술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엔 화장실 간 사이에 없어졌다고 했다가 다음엔 아이스크림 사러 간 사이라고 했다가 1시간 동안 진술을 4번이나 바꿨어요. 그럼 왜 못 잡으신 거예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강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재벌 회장 연인이었잖아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조심해서 수사하라. 헛소문 내지 마라. 결국 흐지부지 됐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윤혜진이 정말로 저를 버린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강민수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공원 근처 편의점 사장이 목격했대요. 윤혜진이 아이 없이 혼자 급하게 차에 타는 걸 봤다고. 그런데 신고는 그로부터 30분 후에 했어요. 30분 동안 뭘 한 거죠? 제 추측엔 아이를 어딘가 멀리 버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알리바이 만들려고 시간 맞춰서 신고한 거죠. 서연은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5살짜리 아이를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편의점 사장님, 아직 살아계세요? 글쎄요. 한번 찾아보시죠. 강민수는 메모지에 편의점 이름을 적어줬어요. 30년 전이라 장사 접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서연은 메모지를 꼭 쥐었어요. 형사님, DNA 검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회장님, 혈액 샘플 구할 수 있어요? 저 회장님 주치의예요. 다음 주에 정기 검진이 있어요. 강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박사님, 그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환자 동의 없이 혈액을 가져가는 건 알아요. 서연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회장님께 직접 저 혹시 따님 아닐까요? 라고 할 순 없고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최대한 조심하세요. 그리고 결과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 서연은 부산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DNA 검사를 정말 해야 할까? 만약 들키면? 혜진이 알아채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박사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윤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심장이 철렁했어요. 네, 그냥 개인 일정이 있었어요. 부산이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서연은 순간 숨이 멎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박사님, 제가 경고했잖아요. 과거를 파헤치지 말라고. 혜진은 협박하듯 말했어요. 강민수 형사 만나셨죠? 30년 전 헛소문 퍼뜨린 그 형사. 어떻게? 박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좁아요. 그리고 저는, 혜진은 낮게 웃었어요. 박사님이 뭘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지금도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온 서연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혜진이 자기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누구를 시켜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진우의 정기 검진 날이 왔어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저택에 갔죠. 검진은 회장 저택 내 의료실에서 진행됐어요. 간호사가 체열을 하고 서연은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혈액 샘플이 시험관에 담겼죠. 지금이야. 서연은 기회를 노렸어요.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은 재빨리 시험관 하나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였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윤혜진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 그냥 검사 결과 확인하려고. 서연은 당황하며 가방을 닫았어요. 혜진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가방 안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보여주세요. 혜진은 서연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어요. 서연은 가방을 꽉 잡았어요. 이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두 사람이 실랑이하는 순간 진우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은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여보. 그냥 박사님이랑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서연은 가방을 꽉 안고 있었어요. 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박사님, 오늘 상담은 다음에 하시죠. 제가 좀 피곤해서요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얼른 저택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가방을 확인했죠. 다행히 시험관은 무사했어요. 하지만 혜진한테 들킬 뻔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자기 혈액도 채취해서 둘 다 검사 의뢰를 넣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라고 했죠.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혜진의 감시는 더 심해졌고 서연이 어딜 가든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상담도 계속됐어요. 어느 날 진우가 말했어요. 박사님, 제가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어떤 꿈이세요? 진우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서윤이가 돌아오는 꿈이요. 근데 서윤이가 다 컸어요. 어른이 됐어요. 어떤 모습인데요? 박사님이요. 진우는 서연을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꿈속에서 서윤이 얼굴이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깨고 나면 박사님이 보고 싶어요.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회장님,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죠? 하지만 정말.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박사님이 제 딸 같아요. 말투도, 눈빛도, 웃는 모습도.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제가 혹시 진우가 먼저 말했어요. 혹시 박사님, 부모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는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윤혜진이 들어왔어요.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서연을 날카롭게 쳐다봤죠. 박사님,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시죠. 서연은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진우는 아쉬운 표정으로 서연을 봤지만 혜진이 가로막았어요. 며칠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연은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한참 만에 겨우 뜯었죠. 결과지를 펼쳤어요. 부녀관계 확률 99.9%. 서연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정말이었어요. 자기가 한진우의 딸이었어요. 한서윤이었어요. 35년 동안 몰랐던 진실. 할머니 손에서 자란 평범한 고아가 아니라 재벌가의 잃어버린 딸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구나. 윤혜진이 저를 버렸는데 할머니가 주어서 3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셨구나.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강민수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형사님, 결과 나왔어요. 99.9%예요. 그럼 확실하네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야죠. 제가 딸이라고. 조심하세요. 윤혜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회장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혜진과 마주쳐야 했어요. 다음 날 서연은 저택을 찾았어요. DNA 검사 결과를 가방에 넣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집사가 맞이했어요. 박사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모님은요? 외출하셨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혜진이 없는 틈에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진우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오늘은 서재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가 더 편하거든요. 서연은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서연은 결과지를 꺼내려다가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될까? 회장님이 충격받으시면 어떡하지? 심장이 안 좋으신데. 박사님?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회장님과 저의 DNA 검사 결과예요. 진우는 순간 굳어졌어요. 손이 떨리며 결과지를 받았죠. 그리고 읽었어요. 부녀관계 확률 99.9%.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회장님.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는 1995년 6월 15일 부산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됐어요. 5살이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주워서 키우셨죠. 진우는 결과지를 쥔 채 서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제가 서윤이에요. 회장님의 딸.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감동적인 재회네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윤혜진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차갑게 웃으면서 감동적인 재회네요. 윤혜진은 문 앞에 서서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그 표정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혜진,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오래됐죠. 혜진은 서재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박사님이 가방에서 뭔가 꺼내는 것부터 봤어요. DNA 검사 결과라고 했죠? 서연은 본능적으로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혜진이 빼앗을까봐 그랬죠. 혜진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뺏지 않을게요. 어차피 그게 뭐든 상관없거든요. 진우는 혜진에게 다가갔어요. 혜진,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요. 뭔데요? 30년 전,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이가 사라진 그날, 정말 당신 말대로 공원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차갑게 웃었죠. 지금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진우가 소리쳤어요. 30년 동안 나를 속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속였다고 생각하세요? 혜진은 태연하게 반문했어요. 서연이 나섰어요. 강민수 형사님 만났어요. 30년 전 당신 진술이 4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형사,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리고 편의점 사장도 있었어요. 서연은 계속 압박했어요. 당신이 아이 없이 혼자 급하게 차에 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신고하기 30분 전에. 혜진은 웃음을 거뒀어요. 30년 전 기억을 누가 믿겠어요? 저는 믿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혜진,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사실 나도 느꼈어요. 그날부터 계속. 혜진은 진우를 쳐다봤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믿고 싶었어요. 내 여자가, 내 아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혜진은 비웃었어요. 순진하네요. 30년 동안. 서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발견됐을 때 서류예요. 할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작성한 거죠. 1995년 6월 15일 오후 4시 부산 해운대구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됐다고 되어 있어요. 진우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6월 15일. 서윤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연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어요. 제가 입고 있던 온 분홍색 원피스, 하얀 구두, 하트 목걸이. 회장님, 서윤이가 그날 뭘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진우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해요. 혜진이가 사준 옷이었어요. 분홍색 원피스에 하트 목걸이.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건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서연은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저를 처음 만난 날 쓴 거예요. 아이가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분명 부잣집 아이인데 왜 혼자 울고 있을까? 주변에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진우는 공책을 떨리는 손으로 넘겨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서연은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그날 하고 있던 하트 목걸이예요. 할머니가 평생 보관하셨죠. 목걸이를 보는 순간 진우는 주저앉았어요. 이건 내가 서윤이 돌잔치 때 선물한 거야. 혜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게 증거가 돼요? 비슷한 목걸이일 수도 있잖아요. 뒷면 보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진우는 목걸이를 뒤집었어요. 거기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사랑하는 서윤이에게 아빠가. 진우는 목걸이를 꽉 쥐고 울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좋아요. 혜진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인정할게요. 제가 서윤이를 버렸어요. 부산까지 데리고 가서 버스 정류장에 두고 왔죠.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봤어요. 왜 그랬어요? 혜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애가 있으면 제가 이 집 안주인이 될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은 늘 죽은 본처 생각, 딸 생각만 하셨잖아요. 저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5살짜리 아이를 버렸다고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죽이지 않은 걸 감사하세요. 혜진은 서늘하게 말했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증거도 안 남았을 텐데. 서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진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진우가 소리쳤어요. 나가라고요? 혜진은 비웃었어요. 이 집 절반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 정식 배우자니까요. 이혼해요. 당장 이혼 소송 걸겠어요. 좋아요. 이혼하죠. 혜진은 태연했어요. 그럼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건데요? 30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인데 최소 절반은 제 거죠? 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유기죄로 고소하겠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공소시효 10년이에요. 벌써 지났어요. 혜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민사로라도 갈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해보세요. 변호사 선임하는 데만 몇 억 들 텐데. 혜진은 여유로웠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정도의 정장 입은 남자였죠. 실례합니다. 법무법인 정도에서 나온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서연과 혜진 모두 놀라 남자를 봤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내가 불렀어요. 오늘 아침에. 김정훈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윤혜진 씨 유기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게다가 변호사는 혜진을 똑바로 봤어요. 재산 분할 청구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혼인 중 중대한 배임행위가 있었다면 재산 분할 비율이 대폭 축소되거나 청구권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 유기는 명백한 배임행위죠.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이미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전 재산의 70%를 친딸 한서윤, 현재 강서연 씨에게 상속하고 20%는 아들 한태준 씨에게, 나머지 10%만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혜진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이혼 전에 유언장을 바꿀 순 없어요.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언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고 특히 새로 나타난 법정 상속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또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짐 싸고 계시는데. 그리고 왜 변호사님이? 태준은 서재 안 분위기를 보고 멈췄어요. 아버지는 울고 있고 어머니는 창백하고 모르는 여자 서연과 서 있었죠. 태준아. 진우가 아들을 불렀어요. 앉아라.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태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진우는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은 네 누나야. 30년 전 잃어버렸던 네 누나 한서윤이다. 태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누나가? 하지만 DNA 검사로 확인됐어. 진우는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네 어머니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니가 누나를 버렸어. 태준은 혜진을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혜진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엄마, 태준이 소리쳤어요. 진짜예요? 누나를 버렸어요? 혜진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태준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서연은 태준에게 다가갔어요. 태준 씨. 아니, 태준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태준은 서연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누나.
정말 누나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반가워. 태주는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누나. 우리 엄마가. 괜찮아. 서연은 태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혜진이 일어섰어요. 태준아, 엄마랑 가자. 태준은 혜진을 봤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태준아. 혜진이 다시 불렀어요. 엄마, 전 여기 남을래요. 아버지랑, 누나랑. 혜진은 아들한테까지 거부당한 거였어요. 알았어. 혜진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혜진이 나가고 서재엔 진우, 서연, 태준,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어요. 진우는 서연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아니, 서연아. 35년 동안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서연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할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전 행복했어요. 그래도 진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네가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면. 아빠. 서연은 진우를 안았어요.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진우도 서연을 꽉 안았어요. 35년 만에 포옹이었죠. 태준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어요. 누나, 이제부터 잘할게요. 서연은 태준도 안아줬어요. 고마워, 태준아.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죠. 혜진이 집을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연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택을 오가며 진우를 돌봤죠. 이제는 주치의가 아니라 딸로서였어요. 진우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딸을 찾았다는 기쁨이 약보다 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담당 의사도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기적 같습니다. 6개월 시한부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진우, 태준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하는 아침 식사였죠. 누나, 토스트 더 드릴까요? 태준이 물었어요. 아니, 배불러. 고마워.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우는 두 자녀를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35년. 이런 날을 35년 동안 꿈꿨어. 내 아이들이랑 함께 밥 먹는 걸. 아빠,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서연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인데 오래오래 함께 있어야죠. 그럼, 이제 너희 결혼할 때까지 봐야지. 진우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때 집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인께서, 아니, 윤혜진 씨가 변호사 2명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도 함께 왔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기자들을? 진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이미 대문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어요. 혜진이 뭔가 큰 일을 벌이려는 것 같았거든요. 들어오라고 해.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시 후 혜진이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 2명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어요. 예전과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당당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진우가 차갑게 물었어요. 혜진의 변호사가 나섰어요. 저희는 법무법인 한강에서 나왔습니다. 윤혜진 씨를 대리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즉시 맞섰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중대한 배임행위가 있었기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혜진의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윤혜진 씨는 30년간 회장 부인으로서 회사 경영에도 기여했습니다.
각종 자선 행사, 사교 모임. 자선 행사요? 서연이 비웃었어요. 본인 욕심 채우려고 5살짜리 아이 버린 사람이 무슨 자선을. 박사님, 혜진의 변호사가 서연을 쏘아봤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증거 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강민수 형사님 증언, 편의점 CCTV. 다 확보했어요. 30년 전 CCTV가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그때 혜진이 입을 열었어요. 다들 그만하세요. 혜진은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오늘 온 건 재판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진우가 물었어요. 태준이요. 혜진은 아들을 봤어요. 태준이 양육권을 주장하려고요. 뭐라고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 이미 28살인데 무슨 양육권이에요. 법적으로는 가능해. 혜진은 차갑게 말했어요. 미성년이 아니어도 부모가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혜진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태준이 이름으로 된 회사 지분 10%. 이것도 제가 관리하겠어요. 태준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해주신 건데 법적으로는 미성년 때 받은 거니까 부모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어. 진우가 분노했어요. 태준이까지 이용하려고요? 이용이 아니에요. 제 아들 재산 지키는 거예요. 혜진은 태연했어요. 서연은 혜진의 계산을 알아챘어요. 태준 지분까지 합치면 혜진이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안 돼요. 태준이 소리쳤어요. 전 엄마 편 안 해요. 혜진은 아들을 쳐다봤어요. 태준아, 넌 선택해야 해. 아버지 편이냐, 엄마 편이냐. 저는. 태준은 떨렸어요. 서연이 태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태준아, 내가 선택해.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 태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전 누나랑 아빠 편이에요.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너마저 날 배신하는구나. 배신이 아니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먼저 배신한 거예요. 누나를. 5살짜리 누나를 버렸잖아요. 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집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회장님, 기자들이 들어오겠다고 난리입니다. 혜진이 비웃었어요. 언론에 다 알릴 거예요. 대한그룹 회장이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고. 그리고 현 부인이 아이를 버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의혹이요? 서연이 반문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증명해봐요. 혜진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법정에서 증명해봐요. 그 전까지는 의혹일 뿐이에요. 진우가 일어섰어요. 좋아요. 법정에서 만납시다. 진우는 혜진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받을 건 한 푼도 없을 겁니다. 해보세요. 혜진도 지지 않았어요. 혜진이 나가려는데 서연이 불렀어요. 윤혜진 씨. 혜진이 돌아봤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후회하세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이미 저질렀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사과라도 하세요. 혜진은 서연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연은 놀랐어요. 혜진이 진심으로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혜진은 고개를 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그 말만으로도. 혜진이 나갔어요. 태준은 창문으로 어머니가 떠나는 모습을 봤죠. 누나, 제가 잘한 걸까요? 서연은 태준을 안아줬어요. 응, 잘했어. 정말 잘했어. 며칠 후
서연은 진우와 태준을 데리고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어요. 산소에 도착하자 진우는 할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깊게 절을 올렸죠. 할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진우입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지키지 못한 제 딸을 35년 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엎드려 울었어요. 태준도 함께 절하며 울었죠. 서연은 할머니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동생도요. 할머니 덕분에 저 가족 찾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서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할머니께 감사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돌아오는 길에 진우가 말했어요. 서연아, 너 하고 싶은 거 있니? 저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가난해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 무료 클리닉? 진우의 눈이 빛났어요. 네. 강영자 기념 클리닉이요. 할머니 이름으로요. 진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당장 준비하자.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아빠, 저 회사 물려받을 생각 없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알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의사로 살고 싶은 거 알아.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 회사는 태준이가 물려받으면 돼. 태준이 놀라서 물었어요. 저요? 하지만 누나가 첫째인데. 괜찮아.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난 의사가 천직이야. 태준이가 더 잘할 거야.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재판이 진행됐고 결과는 진우의 승리였어요. 혜진은 재산의 5%만 받고 완전히 물러났죠. 그리고 드디어 강영자 기념 클리닉 개원식 날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도, 의료계 인사들도,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요. 진우가 테이프를 끊으며 말했어요. 오늘 이 클리닉이 문을 여는 건 제 딸의 뜻이자 제 딸을 키워주신 강영자 어르신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무료로 진료받고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흰 가운을 입고 클리닉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 환자는 70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서. 근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어요. 서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무료예요. 편하게 진료받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진료하며 생각했어요. 이거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저녁 서연은 진우, 태준과 함께 클리닉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환자가 80명이나 왔대요. 서연이 신나서 말했어요. 대단한데? 태준이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진우는 두 자녀를 보며 말했어요. 너희 친엄마. 가희가 보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친엄마요? 서연이 물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응. 너희 친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가희는 늘 말했어. 나눔으로 사는 게 진짜 부자라고. 진우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죠. 그 아이가 바로 5살 때 서연이었어요. 엄마. 서연은 처음 보는 친엄마 얼굴에 눈물이 났어요. 많이 닮았어. 진우가 말했어요. 얼굴도 마음씨도. 서연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자기가 의사가 된 것도
클리닉을 만든 것도 어쩌면 친엄마의 DNA를 이어받은 거라고. 아빠, 서연은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전 정말 많은 엄마가 있네요. 낳아주신 엄마, 키워주신 할머니. 그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야. 그날 밤 서연은 클리닉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친엄마, 할머니, 그리고 아빠. 서연은 별들을 보며 말했어요. 전 행복해요. 35년 동안 헤맸지만 이제 제 자리를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별들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다시 클리닉으로 내려갔어요. 내일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어요.